자녀 이름을 한 다음에 네. 또 오른 것 같아서 내가 이제 팔려고 했더니 아들이 팔지 말라고. 아,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한 3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얼마 낼까요? 2,400. 한 1억? 300만 원. 2억을 가지고서 알차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대출 최대한 끌어가지고. 특정 지역 언급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예. 저그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네, 여러분들의 돈을 불려드리는 시간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입니다. 네. 지금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일부 금방 갔어요. 오, 부다다. 예. 나 또 목이 아파. 부동산 집중하면- 재밌네. 재밌어요. 네,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툭 하고 던지는 공통 질문 하나 던져주세요. 네, 나에게 30억이 있다면 아파트, 토지, 상가 이 중에 바로 투자하고 싶은 곳. 아파트. 오. 근데 아파트는 지금 그 규제 때문에 세금이나 이런 취득세 이런 것들이 되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래도 아파트예요? 이제 그런 걸 다 따져봐야죠. 네네. 예를 들어서 진짜 다주택자라고 하면 집을 사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세금 세팅을 하면서 네. 제일 하기 쉬운 게 뭐 내 명의로 집이 있으면 아내 네. 명의로 한다든가 자녀 명의로 한다든가 다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있으면 이제 집을 사기보다는 이제 특수물건들 재개발 쪽에 뭐 예를 들어 멸실된 입주권이라든가 도로 부지라든가 통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허 건축물 같은 경우에 피해갈 수 있는 사항들도 있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기회들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자녀로 했다가 네. 이 자녀가 거기에 대한 권리는 몇 살 때부터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 이름을 한 다음에 네. 슥 오른 것 같아서 내가 이제 팔려고 했더니 아들이 팔지 말라고. 아, 그런 경우는 없어요? 모르죠. 내 건데 왜 아빠 마음대로 하느냐. 글쎄, 아니. 거기까지 상상은 안 해봤네. 갑자기 이런 질문을 좀 난감하긴 한데 그런 아들이 있을까? 아빠가 진짜 사줬는데?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이제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애가 미성년자일 때니까 만 19세 이후부터는 내가 성인이니까 내 맘대로 내가 하겠어. 내 겁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내 자녀가 그럴 애인가 아닌가 했는데 만에 하나 그럴 애야. 싹수가 조금 노래. 죄송합니다. 이제 보통 안 그럴 거라고 보는데 아니 좀 불안해. 사람들이 또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일명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효도계약서라도 써라. 그래서 너가 예를 들어서 망나니 짓을 하거나 아버지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를 하면 이거 내가 다시 내 거다 한다든가 그런 게 효력이 발휘가 그럼요. 돼요? 공증받아서?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 제일 쉬운 거 가등기를 하면 됩니다. 가등기? 네. 내가 이제 소유권은 아드님 명의로 돼 있는데 네네. 이제 아버지께서 여기다가 가등기를 걸어놔요. 그럼 아들이 멋대로 못 팔죠. 이 이 가등기를 해소를 해야지 명의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나 갑자기 사람과 전쟁이 생각났어. 아니 나 그냥 농담으로 여쭤본 건데 아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뭐 저도 돈은 없습니다만 아들 충분히, 명의로 하나 충분히 사주고 그럴 수 싶긴 하잖아요. 네. 돈은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그러니까 지금 애기는 어리지만 이게 나중에 한 2, 30년 후에 집을 하나 더 사줬는데 요새는 정보가 많아서 애들이 유튜브 보다가 19살 넘으면 이거 내 거네? 이거 팔고 나면 차가 좋은데? 차를 살까? 그럴 수도 있어요. 투자고를 본 거야. 투자고를 보더니 갑자기 애가 민법상 이상한 성년? 막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제 다음 네. 코너 자. 넘어가 보죠. 복과덕을 주는 시간 복덕방 시간입니다. 이 시간 네. 들으면 복과 덕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복덕방인데요. 요즘 기사가 서울, 경기 일부 지역 아파트는 몇 억씩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해는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하락을 그러니까 일부 지역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하락이 될 것이다라는 신호일까요? 왜냐면 인구도 줄잖아요. 그러니까 비싼데 사람 모여 살고 하는 데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일부 지역. 근데 그 외의 지역, 일본처럼 도쿄 좀만 나가면 갑자기 사람들 안 살고 집도 안 뚝뚝 사버리고.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결국은 중요한 거는 핵심은 아까 똘똘한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상급지 그리고 아까 뭐 지방에서도 뭔가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고 네. 뭔가 미래가 없는 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안 돼, 기업들도 막 빠져나가고 막 이런 그치. 데들이에요. 나 지금 어디 언급하시는 줄 알았어. 미래가 없는데 그러놓고 어디 특정 지역 언급해버리면 안 되는 데 그러진 않겠죠. 막 이런 네.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뭐 교통망이라든가 호재라든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서초 강남은 더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얘기는 뭘까요? 제일 비싼 데가 더 비싸지고 있다는 거고. 예. 뭐 사실 지금 불안한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물어볼게요. 서초 강남은 왜 더 비싸질까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뭐 더 오를 것 같으니까도 뭐 중요한 건데 네. 뭐 그분들이 이미 뭐 한 40억까지 올라가고 아크로 리버파크는 33평형 기준으로 46억 6천까지도 실거래가 찍었거든요. 와. 이게 뭐 한 3, 4억 올라간다 해서 뭐 이미 취득세만 1억 넘게 내요. 그쵸. 그러면 뭐 수익률이 나올까요? 그러네. 더 올라가도 큰 의미는 없네요. 내 곳간에 쌀이 이만큼 쌓였는데 거기에 네. 누가 이렇게 한 숟가락 얹은 그런 느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 현금이 많은 사람들 뭐 돈이 썩어 넘쳐가지고 그냥 사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게 보유세 괜히 비싸게 내면서. 이제 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부동산에 대한 하락 요인들도 많긴 해요. 막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 예. 뭐 또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또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심각해요. 그쵸. 막 계속 물가 올라가고 막 다 그러고 있죠. 네. 이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통장에 10억이 있어요. 왜냐면 자산가들 막 통장에 막 10억이 꽂혀 있는데 내가 이 10억을 가지고서 그대로 있으면 뭐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건 거죠.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렇죠. 뭐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뭐 인플레이션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나요? 계속적으로 정부 예산은 막 높아지고 있고 네. 이번에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60조도 넘게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추경 그 돈 다 어디 주머니에서 나올까요? 있는 분들 주머니에서 나오겠죠. 네. 세금을 하든 채권 발행을 하든 아니면 통화량을 풀어버리든 네. 그러면 내 돈을 지키자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실물 자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명 에셋 파킹 혹은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집값이 뭐 올라고 떨어지고 뭐 이거보다도 그냥 내 자산 가치만 보존하자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아까 10억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10억으로 할 수 있는 거랑 네. 불과 3년 전에 10억으로 살 수 있었던 부동산이랑 5년 전에 살 수 있었던 부동산이랑 생각해보면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도 그런데 또 다주택자도 될 수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네. 똘똘한 한 채. 뭐 자녀한테 뭐 해줄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일단 자녀는 난 모르겠고 아까 또 막 의심이 많아. 그리고 우리의 그 효도기에 모르겠고 내가 하나 살 거야. 그러면 좋은데. 10억짜리 3개 사느니 네. 그냥 30억짜리 하나. 그렇죠? 그게 차라리 세금도 훨씬 더 아끼니까. 그럼요. 아까 30억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3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얼마 낼까요? 지금 올해는 그것도 그렇죠. 올해는 더 깎일 건데. 더 깎아졌죠.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2,400. 한 1억? 무슨 1억이나 내. 이 사람 진짜. 그럼 30년 뒤에는 내 재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네. 얼마예요? 300만 원 냅니다. 그 30억짜리의 주택에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죠. 이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좀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뭐야, 뉴스에서 막 몇 천씩 나오는 것처럼 계산했던데. 맞습니다. 이거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요. 왜냐면 뭐 300에서 많이 내면 500 정도 낼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만 듣는다 하더라도 뉴스에서 뭐 몇 천씩 낸다던데 아까 뭐 1억 얘기도 터무니없는 건 아닌 게 뉴스 보다 보면 1억도 넘게 낸다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근데 기사를 잘 보면 전제 조건이 막 강남에 한 채, 마포에 한 채, 아니 강남에 2채, 전제 조건이 막 이런 거죠. 그렇게 되게 되니까 이제 세율이 다주택자가 되면 세율이 2배가 됩니다. 더블이 되죠. 그리고 공제도 줄어들어요. 네.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자면 11억 공제인데 네. 다주택자가 되면 6억 공제로 줄어들게 되고 네. 세율도 2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30억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1세대 1주택자 11억 공제 받고 네. 거기서 이제 아무리 매매 금액은 30억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공시 가격은 공시가 뭐 해봤자 뭐 17억, 18억 이 정도 잡힐 거고 거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이제 100%가 아니라 60%만 잡죠. 그것도 작년 기준에서는 이제 작년은 95%였지만 네네.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 3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빌라 과세 표준 1,000만 원밖에 안 하는 빌라가 포함됐다라고 하는 순간
3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아. 공이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되기보다는 1주택자로 돼야겠다가 전 정권의 그런 트렌드였다고 하면 네. 현 정권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미 더 잘 알고 계세요. 어. 예, 한 발 더 나아갔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췄어요. 원래 올해에 100%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과세 표준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면 10억 이 그대로. 10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 건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라면 6억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됐으니까 줄어들고 세금 40% 할인이죠. 그 뭐야? 그렇죠. 근데 공정시장 가입.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그 과세 표준을 잡을 때 공시 가격에서 곱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과세 비율이 줄어든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 할인 이게 되는 거고요. 네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2022년도는 3억 원 특별 공제를 해주기로 했어요. 아까 11억 공제가 14억 공제된 거죠. 할인 많이 해주네. 많이 해줘요. 오. 그래서 아까 작년 기준으로 300만 원 냈다라고 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뭐 거의 안 나와요. 안 낼 수도 있겠네요. 네. 잘하면 종부세? 그렇죠. 뭐 안 낼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몇십만 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 안 나는. 11월에 뭐가 날라왔어. 근데 종부세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전기요금이나 비슷해. 아, 그렇죠. 뭐 그런 느낌. 뭐 낼만하네. 늘만. 이거 뭐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은 다주택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이 돌고 돌았는데 결국 그러면 자산가들이 왜 강남 아파트를 살까? 내가 지방에 막 여러 채 사면 세금이 막 몇 천에서 억 단위로도 나올 수 있는데 강남에 똘똘한 한 채 해놨더니 그냥 뭐 낼만하네. 아주 밀도 높은 자산이구나. 그쵸. 두 개 사느니 진짜 하나 그쵸. 사야 되네. 세금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그러면 강남에 있는 집들은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해보는 거죠. 아, 생각보다 내가 돈이 없었던 거지. 돈 많은 사람들은 맞아요. 아직도 관심이 많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피디님 저 오자마자 이거 사야 돼요? 하면서 막 어떻게 사요? 이러잖아요. 집을 더 사야 돼요라고 물어봤어. 맞아요. 집을 더 사야 돼요. 이미 그러니까 있어. 이미 있어. 더 사야 돼요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더 살려고 했었을 때 이미 올라간 데보다도 그럼 아까 마포구도 좋잖아요. 네. 성동구도 좋고 이런 데들도 약간 할인 찬스 왔을 때 좀 주목해 볼 만한 데는 또 주목해 보는 심지어 식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그것도 되게 완화됐으니까 그런 쪽에 사놓고 상황 봐서 기존 집 팔고 그러면 오히려 집값이 더 들썩이겠는데?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 악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금리잖아요. 너무 올라. 보통 금리 올리면 대출 받을 때 부담되고 그러면은 이제 집 사기가 좀 꺼려지고 네. 그래서 금리 오르는 게 안 좋은 신호라고 알고 있는데 어때요? 대출금리 실제로도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한데 이자 비싸지잖아. 그렇죠. 뭐 실제로 은행 가보면 우리가 일명 주담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뭐 금리가 뭐 4%대도 나오고 5%대도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기준금리 같은 경우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미국에서는 뭐 빅스텝이 뭐예요? 무슨 자이언트 스텝도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빅스텝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금리도 막 4%, 5% 어이씨 부담되는데 이제 나중에 6%, 7% 실제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면 야 이거 사채 아니야? 어떻게 사? 부담스러워.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근본적으로 애초에 금리가 왜 올라가느냐.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테일러 준칙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테일러라는 경제학자가 왜 기준금리 올라가는 요인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니까 상관계수가 높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도 경기가 너무 과열이에요. 네. 호황이다 못해 과열이면 진정시키려고 금리를 높일 거고요. 네.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역시 진정시키기 위하여 금리를 높이겠죠. 네. 반대로 경기 침체면 금리를 낮출 거고 네. 이게 상식인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경기가 과열이야.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이건 부동산의 상승 요인인가요? 하락 요인인가요? 상승. 다시 요인 경기가 아닌가요? 어떻다고? 경기가 과열이야. 그러니까 과열이고? 경기가 좋아.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높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인플레이션 높으면 화폐가치 떨어지는 거니까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나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걸 아. 1차원적으로 바라보면 금리 인상 이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금리를 올라가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지금 뭐 경기가 솔직히 과율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인플레이션이 막 지금 8%를 찍니 많이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생활 물가는 사실 8%가 뭐예요? 더 막 그냥 체감되게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이제 금리를 높이는 건데 그러면 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 그럼 부동산 가격 아까 화폐까지 떨어지는 거 네. 이것 때문이라도 올라가는 거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 거죠. 왜냐면 이번에 그 코인이나 주식 보면서 네. 아니다. 집 사야 된다.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잘 보면 아파트 이렇게 짓는 거 있잖아요. 오늘 짓는 거 보고 지난달에 짓는 거 보고 작년에 짓는 거 보면 계속 올라가요. 경기가 안 좋아도 층수는 3층, 5층, 8층, 9층 올라가거든. 주가는 팍팍팍 떨어져도. 내 계좌는 소멸돼도 그래 남는 건 저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 중 하나가 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부동산을 빨리 시작하셨거든요. 예. 이제 40대 초, 안 그래도 40대 초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40대 초에 한 번 망했어요. 부동산을 하시다가요? 주식으로. 아 주식으로. 저희 아버지가 원래 이제 금융 쪽에 있었는데 아. 보험사에도 있었고 은행에도 있었고 마지막 직장에 증권사로 갔다가 야 3대 금융기관 다 도셨네요. 그래도 뭐 증권사를 찍고 싶다라는 게 그에게 목표였었나 봐요. 네네. 증권사로 가서 또 원래 그 제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일기 신도시 청약부터 해서 막 투자를 해오다가 네. 그때 주식으로 막 하다가 망해가지고 그때 당시 벌써 거의 한 19년 전? 20년 전인 것 같은데 3억을 날렸대요. 그때 당시. 19년 전, 20년 전? 와. 지금으로부터요? 네. 2000년대 초반. 아 닷컴 버블 막 이럴 때. 그런가? 저는 그 시절은 잘 몰라서 그때 3억을 날려먹고 와 그때 3억이면 그래서 엄청 큰 돈이죠. 그쵸. 그래서 빈털털인데 그 퇴직금으로 갖다가 그냥 부동산을 시작한 거예요. 집은 있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예. 그 부동산 그냥 말 그대로 공인중개 사무소를 차려가지고 예. 이게 그냥 성동구에서 딱 차려서 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해왔던 건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항상 주식은 하는 게 아니다. 맨날 그게 교훈이에요. 교훈. 주식은 하는 게 아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면 그래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지만 이번에 또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아 모르는 거다 라는 글도 하고 아버지가 또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증권사 떠날 때 그 증권사에 있었던 분들이 다들 막 그냥 손가락질 했대요. 야 너 투자를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망했지 하면서 막 그냥 약간 뒤로 막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저희 아버지 Y 예. 지금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잖아요. 예. 나만 부자다. 그 증권 하던 사람들 중에서 20년 동안 버틴 사람 없다. 라고 하십니다. 아예 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뭐 결국 부동산은 장기 우상향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아무튼 뭐 말이 조금 샜지만 이자 얘기를 마저 하도록 하자면 네. 이런 이자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인플레이션 고려해 보니까 사실 이제 금리 즉 2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 금리 인상 시기가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기도 하네라는 것이고 실제로 대한민국 금리 인상 시기랑 부동산 가격 상승 하락 시기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동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오히려 부동산 또 가격도 올랐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때 저기 뭐야 그 무슨 세븐이에요? 버블 세븐. 버블 세븐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참여정권 때. 그때가 가장 많이 오를 때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 많이 올랐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때를 잘 생각해 보면 기준금리 가장 낮았을 때가 3.25%였어요. 기준금리가? 네. 지금의 거의 따블이네. 지금 와. 뭐 아직 1.75. 네. 1.75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도 사람들이 집을 샀었고 그것도 가장 낮았을 때라 했죠.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무려 7차례나 금리를 올려서 5%까지 갔었어요. 기준금리만. 그래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집값이 잡혔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었고 그렇죠. 나중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사실 외부 변수로 그렇죠. 떨어졌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살리려고 금리를 낮췄고.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그럼 금리가 떨어질 때 부동산이 올라가냐면 사실 또 떨어질 때는 또 안 올라갔고 뭐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었던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지만 또 그렇지도 않고 그거를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도 뭐 가계부채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뭐 역대급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역시도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비싼 지역들 같은 경우 가계부채가 아까 얘기했죠. 대출이 없어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뭐 거기에 맞아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제 15억 초과의 고가주택들은 네. LTV가 0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난 현금 박치기로밖에 못 사. 예. 그 지금 그게 대단한 거죠. 진짜 모순이에요. 그렇게 비싼 집은 다 현금이고 내 집이고 비싸지 않은 집은 거의 한 7, 80%는 은행 거고 이게 무슨 모순인가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급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자산 건전성이 뭐 안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상급 지역들을 위주로 보고 하급 지역들, 막 영끌에서 막 살 것 같은 지역들, 네.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들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 너무 줄어들어서 네. 막 금리로 내던져야 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지역들 있죠. 예. 오히려 비규제여서 LTV도 높고. 그렇죠. 그랬던 곳들. 그런 데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성이 있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상급 지역이 더 탄탄하다. 이렇게 그러네.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부동산 시장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너져도 거기가 끝까지 하여튼 마지막까지 버티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정말 웃긴 얘기가 우리가 뭐 상급 지역부터 올라가서 그러니까 올라갈 땐 제일 천천히 올라간 곳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하죠. 참 희한해. 딱 맞는 공식이라는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뭐 금리 올라가면 주가도 안 좋다, 뭐 금리 올라가면 부동산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마치 공식처럼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금리 오르는 이유가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뭐 좋기 때문에 혹은 뭐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으로 거니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인데 네. 이제 수중이 한 2억 정도 있다고 쳐요. 본인 얘기 아니에요? 아니 나는 결혼했는데 뭔 소리야? 젊은 부부잖아요. 아니 나는 내 얘기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가장 2억을 가지고서 좀 알차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래. 대출 최대한 끌어가지고. 특정 지역 언급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 그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네. 중동 신도시를 가라고 얘기합니다. 부천 중동? 네, 부천 중동. 오. 그 이유를 얘기드리면 1번 2억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중동밖에 없고요. 왜냐 아까 뭐 분당 너무 좋죠. 네. 평촌 좋죠. 예. 못 가요. 아까 일산도 이제 3억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부천 중동 신도시는 아직 2억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왜 좋으냐라고 해야 되죠. 그래도 일기 신도시 자체가 그래도 계획 도시인 것도 있고 그렇다면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근데 학군도 괜찮고요. 그리고 서울과 이제 출퇴근하려 했었을 때 광역 철도 노선들도 다 깔려 있죠. 예를 들어 네. 중동 같은 경우는 7호선도 지나가고 1호선도 지나가거든요. 네, 네. 그러고서 또 이제 GTX도 이제 지나가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 괜찮고요. 또 무엇보다 이 수도권에서 봤을 때 이만한 가격으로 갈 만한 데가 부천이 제일 싸요. 인프라 대비해서. 네,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20평대가 네. 그 매가로 얘기할게요. 투자 금액은 2억이라 했지만 네, 네. 전세 한 3억 정도 끼고 매매 금액 한 5억 초반 정도 하거든요. 네. 뭐 5억대로 어지간한 데들은 다 넘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부천 중동은 이미지가 뭐 혹시 중동 신도시 들어보셨나요? 제 아내가 이제 부천 사람이라.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보통 중동 하면 잘 몰라요. 중동이 어디 있어? 뭐 이런 경우들도 네네. 있고요. 뭐 중동에 투자하세요라고 하면 뭐 사우디? 이런 사람도 사우디에 투자해라. 뭐 석유 투자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몰라요. 또 진짜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이게 부천이랑 부평을 구분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 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맞아. 부천 분들은 화내요. 야, 부평은 인천이고 우리는 부천은 목동 옆에 붙어 있는 데도 있어. 맞아, 맞아, 막 맞아, 이렇게 맞아. 부천, 얘기하기 맞아. 때문에 화곡동 옆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야 여기는 괜찮아라고 하고 이제 말 그대로 인프라도 괜찮고 살기 좋아요. 그래서 자 부천 중동 신도시 사람들이 살기 너무 좋은데 집값이 안 올라 뭐 이러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반대로 하면 일단 매매 금액 자체가 워낙 인프라 대비 싸고요. 예. 근데 단순히 싸다고만 해서 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발 이슈들이 다 몰려 있죠. 제가 저 올라가는 데도 올라간다라고 했었지만 뭐 상급지면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올라간다는 얘기했었는데 특히 재건축 이슈. 그러니까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차를 향해 가고 있는
아니면 넘었든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이미 보면 28년 차 뭐 이런 애들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단지들 같은 이제 30년 차가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는 뭐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해요. 야, 목동도 안 되는데 80년대 건축한 목동도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는데 뭔 너네가 되냐? 라고 하지만 이 안전진단 기준을 갖다가 바꿀 겁니다. 올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이 안전진단 가중치를 바꾸려고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법은 못 바꿔요. 도정법에 있는 내용을 바꾸기 어렵지만, 왜냐면 국회 통과 사항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근데- 싸워야 되고. 그쵸. 근데 이 안전진단 가중치 같은 경우는 그 국토교통부 고시 사항이에요. 그냥 정부에서 바꾸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원희룡 장관님이 바꾸려고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가 있다. 어. 그러면 이때 또 올라가겠죠. 아. 그리고 두 번째 사항, 일기신도시. 일기신도시 특별법이라는 대형 호재가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네. 일기신도시의 또 두 번째 공격 포인트는, 네. 그래, 안전이 통과됐어? 그래, 오케이. 근데 야, 너네는 사업성이 안 나와. 목동 이런 데는 좋은 이유가 있죠. 그렇죠. 용적률이 100% 초반이에요. 지금요? 네, 지금 용적률이란 개념이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인데, 그렇다, 즉 연면적이 낮으면 낮을수록 나중에 재건축해서 높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100%라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 1층, 2층, 3층, 4층 다 더해도 그냥 그 지금 땅 그대로. 1대1이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쨌든 용적률이 최소한 한 200%까지는 올라갈 테니까 2배로 지을 수 있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용적률 서울 같은 경우는 250이 상한이고 이것저것 인센티브 맞추면 법적 상한이 300까지도 올라가는데 3배까지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이번 목동 목동은. 사업성 좋다라고 말하는데 네. 우리 일기신도시들 보다 보면 용적률 200% 전후로 많이들 돼 있어요. 그러면 지어봐야 뭐 그쵸. 별로. 또 더군다나 분양가도 목동, 강남 이런 데는 비싸게 분양하는데 그렇죠. 여기는 뭐 분양가 뭐 얼마 되겠어 라고 해서 사업성 안 나온다, 분담금 많이 낸다 막 이런 말들 많지만,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일기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사업성에 보조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용적률을 500%로 높여주게 됩니다. 이거 오피스텔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느낌이? 이제 없던 사업성도 만들어주는데 정말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그럼 거의 뭐 오피스텔 아니야? 빼곡하게 막 빼곡하고 창문 뭐 딱 열었는데 여기 사람 많고. 앞동 다 보이고.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비판이 인프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당장 학교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학교 포화되고 과밀학급 되고 네. 뭐 다들 뭐 차 끌고 나오면 이미 막 고속도로 막 다 터져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직 오피셜은 아닌데 네. 일률적으로 이제 도시공학 쪽이라든가 이제 교수님들 아니면 전문가분들, 연구원님들 들어보면 일률적으로 500% 일기신도시 다 해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어디를 해줄 것이냐? 역세권을 해줄 것이다. 아. 왜 대통령 공약이니까 음. 대통령 공약이 하긴 할 건데 다 해주면 일단 안 된다. 그걸 해주긴 해줄 건데 그러면 대중교통 흡수 가능한 데들 위주로 해줄 거잖아요. 그래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일기신도시라 해가지고 다 보는 게 아니라 역세권으로. 예를 들어 중동신도시 얘기했잖아요. 그럼 부천시청역, 충동역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데들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딱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예. 이런 데들을 갖다가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근데 이게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네. 되겠어? 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누가 됐죠? 누가 됐어요? 저기요, 저 김동연.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됐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일기신도시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가 된 게 더 잘 됐다라고 봐요. 그러네. 왜 그럴 것 같죠? 그 느낌이 오네요. 왜냐하면 그쵸. 이거 되게 정치적인 그게 섞여 있구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왜냐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공약이 일기신도시 특별법 통과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네. 근데 대통령님께서 뭐 공약을 내세워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반 제안을 했어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내 공약 아니야. 그렇죠. 반대 이러면 그럴 그게 수가 통과가 안 되겠죠. 네네네. 근데 이게 경기도가, 사실 입장이 민주당 입장이 난처해요. 이거 통과 안 시켜주려고 하면 그러게요. 2년 뒤면 총선이 다가오거든요. 네. 그런데 일기신도시가 29만 세대예요. 그러면 그 뭐 표를 3인 가구, 4인 가구 고려하면 거의 인구만 100만이죠. 예.
국회의원 안 할 거예요? 그 반대를 뭐 다 받지 않으면 이게 통과시켜주자니 좀 애매하고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또 역풍이 또 올 것 같고 계륵이었는데 명분이 생긴 거죠.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당장 통과시켜주는 거는 조금 그래도 눈치 보이니까 뭐 한 내년이라든가 좀 끌다가 아니면 뭐 총선 직전이라든가 그렇게라도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일기 신도의 특별법을 어느 때보다도 이게 현실성이 있어진 시점이 되다 보니까 네. 이 테마가 명확한 지역들 중에서 중동 신도시가 워낙 싸니까 여기 2억으로 들어가 보면 어렵지 않게 자산 축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2억으로 재개발 지역은 솔직히 추천하기 좀 어려운 게 예. 실거주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일기 신도시는 뭐 오래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고 예. 그리고 학군도 나름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만하다.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분들 중에서 2억으로 가려고 하면 아까 말했었던 중동 네. 신도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그 같아요.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서 3억이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산 쪽으로 이제 조금씩 범위 넓혀가면서 오늘 팁 얻어가지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를 해놔도 되겠네요. 뭐 굳이 내가 거기 안 들어가서 살고 우리는 월세 살고 우리 이억 아까 가지고 갭 들었죠? 음. 상생임대주택. 그러면 이제 4년 임대차 하고서 비과세 요건까지.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 투자구랑 함께 예, 1시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네. 보통 부동산에 대한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네. 대부분 이제 뭐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다들 50도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딱딱하고 뭐 이런 자리들이 많았었는데 네. 뭐 그래도 쉽게 잘 얘기해 주시는 인터뷰 해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이 텐션은 처음 봐요. 또 나옵니까? 또 불러주시면 아, 정말 재밌게 출연했습니다. 예. 네. 이런 이슈들 자주 이제 첫 번째 대책 나온 거잖아요. 네. 이제 뭐 앞으로도 뭐 쭉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재밌게 워낙 이렇게 재밌게 잘 풀어주시니까 꼭 저희가 연락드리면 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네. 부동산 가격 안 떨어진다. 좋은 쪽으로 해서 사자. 이제 똘똘한 한 채 더 필요한 것 같다는 그러게요. 생각이 드네요. 예. 없는 것은 돈이다. 열심히 이제 돈을 모으는 게 일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즐거운 재밌는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했는데요. 투자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댓글창에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투자고엔 쪽박, 독박, 광박은 없습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투자고.